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세계사 시간입니다. 세계사 14번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죠. 세계사 마지막 수업이고, 오늘이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 등교를 해서 세계사 2시간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때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라든지 남은 진도 나가겠고요. 질문 있는 사람은 또 그때 활용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6단원 현대세계의 전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제1차 세계대전을 했었고, 오늘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1차 세계대전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선생님이 아마 했던 얘기 기억할 겁니다. 그때 러시아가 이제 연합군으로 국으로 참전을 했다가 중간에 빠진다 그랬었죠. 뭐 때문에? 혁명이 발생해서. 러시아는 혁명이 발생해서 독일과 조약을 체결해가지고서 협상을 해서 전쟁에서 빠진다고 얘기했었고, 그 혁명이 바로 이 러시아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혁명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 지금 북한,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탄생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시작은 피의 일요일 사건입니다. 자, 제목부터 강렬하죠. 피의 일요일 사건. 참고로 아까 전에 오프닝 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이 소련이나 러시아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 많죠. 왜 붉은색이 많냐? 이 공산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이 붉은색입니다. 레닌,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끈 레닌이라는 인물이 이 국기로 삼았을 때부터, 공산당 혁명을 통해 가지고 삼았을 때부터 이 공산당의 색깔이 상징성이 피를 의미하는 붉은색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빨갱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서 바로 기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의 일요일 사건은 언제 벌어졌냐면 1905년입니다.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어느 시기인지 알아둬야 되겠죠. 1905년인데 이때면 언제쯤이야? 바로 러시아에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가 배웠던 한국사 시간에 러일 전쟁이죠.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에 완전히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 러시아는 왜 러일 전쟁을 일으켰어? 러시아도 한반도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뭘 찾아서? 부동항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관 파천,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의 거문도 점령, 이런 것들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서 러시아와 주변국이 이제 대결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러일 전쟁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던, 물론 그 당시 아시아에서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큰 나라 아니었던 일본에 패할 정도면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야. 러시아의 당시의 상황은 일단 차르 중심의 전제 정치, 어떻게 보면 독재죠. 이게 차르가 어떤 합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무조건 옳은 거야 라는 식으로 독단적인 그런 정책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이품군주제, 심지어는 공화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산업화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1905년이면은 몇 세기야? 20세기 초반 아니야? 그러면 19세기부터 산업화 진행됐죠. 유럽 국가들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 계급의 성장. 자,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마르크스가 쓴, 그죠? 이 공산당 이론에 따르면 이 사상을 사회주의라고 하죠. 사회주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 혁명, 이런 것들을 이제 폭동,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피의 일요일 사건입니다. 이때 신부님이 한 분 계셔. 가폰 신부라고. 이분은 이제 정부랑도 좀 친하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경찰관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동자들과 함께 시위를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시위를 했는데 약속과는 다르게 이 차르에 의해서 이 강경 진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 노동자 시위에 대해서. 그래서 군인들이 발포를 하게 되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피의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죠. 이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 충분히 평화적이었고 사전에 얘기도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서 차르가 강압적으로 이런 노동자들의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을 해버린 거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차르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차르는 우리의 지도자,
차르를 모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라는 얘기였다라면 이 사건 이후는 차르는 더 이상 믿음이 안 가는 우리의 타도의 대상 이런 식의 인식이 커지게 되죠. 결국에는 러시아 혁명. 이래서 10년 후에 2월 혁명, 10월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언제야? 1917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1917년이라고 해요. 둘 다 같은 해 있었던 거야. 자,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났죠. 그 기간 동안 이 계속적으로 노동자들이 어떤 시위라든지 파업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차르는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필요일 일요일 사건 이후에 좀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론 집회의 자유를 좀 일부적으로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도 설치를 합니다. 의회 설치. 국민의 대표기관이.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개혁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여 년 후에 1917년에 드디어 혁명이 또 터지게 됩니다. 이때 뭐가 발생했다 그래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전쟁, 그리고 재정 위기. 러시아 국민들은 이 1차 세계대전도 굉장히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죠.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악화되고 하는데 왜 전쟁으로 전쟁 또 이겼으면 다행인데 계속적으로 막 러시아는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패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가 파업을 하게 됩니다. 파업이 승리하는 것이나 폭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폭동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것을 또 차르에서 강경진압을 하려고 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인들이 차르의 편을 더 이상 들지 않게 된 거죠. 오히려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혼란이 가속화됩니다. 더 이상 차르가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겠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차르, 마지막 러시아의 차르죠. 니콜라이 2세입니다. 니콜라이 2세가 드디어 퇴임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제정 정치가, 황제에 의한 정치가 없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뭐야? 2월 혁명입니다. 그럼 정부 조직이 없으니까 새로운 정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명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조직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면서 자유주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러나 참고로 밑에 있는 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계대전, 전쟁은 계속 참전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원하진 않았죠. 계속 참전을 하게 되고 사회 혼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점진적인 어떤 좀 온건한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통하지 않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 세력 입장에서는 불만이라 이거야.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당이 있죠. 볼셰비키라는 조직이 있었어. 이 조직을 통해서 원래 이제 레닌이 2월 혁명 이후에 5월 달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근데 실패를 해가지고서 회의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했다가 다시 분위기가 반전돼서 돌아와서 이 볼셰비키 당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해체를 시키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이 볼셰비키가 중심이 되는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소비에트 정부라는 말은 이제 평의회, 국민의 대표기관 평의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혁명 이후에 임시정부 대신에 만들어진 의회,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어떤 정부 조직이라고. 그래서 평의회를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된다는 거. 그렇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드디어 사회주의 조직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다른 책이라든지 사전이라는 거 보면 2월 혁명이 3월 혁명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10월 혁명은 11월.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음력, 양력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거 3월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11월 7일, 11월 달에 일어났고, 근데 러시아에서 당시에 쓰던 이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혁명이 일어난 니콜라이 2세가 퇴임한 시기가 바로 2월입니다. 그래서 2월 혁명에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제로는 11월에 일어났지만 러시아 달력으로는 당시가 10월이었어. 그래서 10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어쩌다 보면 러시아의 3월 혁명, 러시아 11혁명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 이게 세계 표준으로 봤을 때는 3월이고 11월이니까 같은 거라는 거야. 같은 거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평의회가 조직이 되죠. 그러면서
소비에트 정부, 이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이 사회주의 사상을 전 세계로 퍼뜨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 중심인 거야. 국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 나는 어느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너의 사상은 뭐냐? 너는 자본주의냐? 너는 공산주의냐?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거죠.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가치관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회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사회주의는 뭐랑? 자본주의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반대되는 의미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대항하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반대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야. 사회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바로 뭐야?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같은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거로 봐도 무방하겠고 굳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본주의의 어떤 제일 가장 큰 문제점은 뭐야? 불평등이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등장했고 이 사회주의를 통해 가지고서 좀 더 평등한 세상으로 나간 것이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더 평등한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대우받으면 살 수 있는 그런 그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거. 큰 틀에서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같은 개념이라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레닌은 사회주의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 중요한 조직이죠. 코민테른이라는 이 조직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1919년이야. 우리나라 3.1운동 일어난 거죠. 1917년에 10월 혁명이 일어나고 코민테른을 결성하는데 이 공산주의 조직입니다. 이 국제 공산주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좀 내용이 중요하니까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확산, 사회주의 확산과 그리고 공산당, 전 세계 공산당이 많이 있죠. 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공산주의 조직이 바로 코민텐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유럽, 뭐 독일, 뭐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실제로 공산당 혁명이 또 발생합니다. 물론 성공은 거두지 못하죠. 그래서 그 나라들은 공산화되진 않죠. 그 다음에 아시아까지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뭐야? 북한, 위에는 북한, 중국, 뭐 베트남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뿌리를 두고서 퍼져 나가가지고서 전 세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퍼지게 됐다라는 거야. 됐죠? 자, 10월 혁명까지 설명을 했었고 그 이후에 좀 더 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소련이라는 나라, 우리가 소련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좀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소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련은 1922년에 이제 건국이 된 거예요. 국가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레닌입니다. 또 레닌이 이제 이 자신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사회주의는 뭐야? 모든 사람 다 평등한 거죠.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토지를 규모화시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비행기가 갑자기 지나가가지고 잡음이 많이 들리죠. 좀 이해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비행기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도. 자, 산업을 국유화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사유재산제도를 없애는 거야.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레닌 때 신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신경제 뭐야? 뉴 이코노미죠. 뉴 이코노믹 폴리시. 그래서 네프라고 부릅니다. NEP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를 잠깐 하게 됩니다. 이 신경제 정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들어오는 거야. 사유재산도 좀 인정을 하고, 뭐, 내 농산물을 좀 판매해가지고서 소득도 올리고, 이런 경제 정책을 약간 섞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제 네프라는 것도 실시를 한다라는 거. 이 이후에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기게 됩니다. 모스크바. 그 전에 수도는 어디였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 의미는 성 베드로의 도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죠. 근데 아무래도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영국, 당시에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는 영국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서 레닌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좀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내륙에 있는 이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겼다고 하죠. 어쨌든 수도를 옮긴 다음에 드디어 나라를 정식 국가 명칭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하죠. 그래서 이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소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1922년부터 언제까지?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됩니다. 왜 이게 연방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15개 공화국이 합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그죠?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 동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에 걸쳐져 있는 이 러시아 주변 의 나라들이죠. 이 러시아 주변 의 나라들을 다 공산화로 합쳐가지고서 공화국을 15개 공화국이 합쳐서 만드는 나라가 소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 알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기르기스탄 이런 나라 다 독립된 국가죠.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다시 소련은 러시아로 이름 바뀌게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또 독립된 국가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제일 중요한 의미가 세계 최초로 뭐가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됐죠? 자, 이 레닌에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정권을 잡으면 스탈린이라는 인물입니다. 스탈린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 분이죠. 우리에게는 뭐 6.25 전쟁, 그렇죠? 6.25 전쟁 김일성이 6.25 전쟁 일으키기 전에 먼저 소련에 가서 이 스탈린으로부터 이 허락을 받고 스탈린이 동의하에 전쟁을 했다고 하죠. 중국에는 모택동.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뭐 유명한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5개년 계획을.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혁명 과정이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자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 경제를 이제 강압적으로 정부 중심으로 이제 경제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농업 집단을 합니다. 집단을.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하면 생각나는 것이 공동 그 농장이죠. 공동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그걸 이제 실현하게 됩니다. 농업 집단화. 그러면서 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공업 육성 정책을 펼치게 되죠. 중공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야. 그러다 보니까 농업 집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이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부지기수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사회 불만이 나타나겠지. 너무 국가주도로 강압적인 억지로 계획을 실시하려니까 너무 급진적인,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뭐 사람 죽는 사람도 나오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죠, 다 죽여버립니다. 독재 체제 강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반대파 숙청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련이라는 이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런 나라들까지도 이제 공산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 동물농장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그 돼지들이 레닌, 스탈린 한 거죠, 그죠? 자신들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또 이 위에 군림하는, 그럼으로써 이 오히려 또 다른 또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탈린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들 하면은 다 우리가 뭘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냐면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을 보인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죠. 김일성도 공산주의, 북한은 우리가 공산주의라 하지만 실제 공산주의 아니죠. 독재 국가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런 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핵심 개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리한 다음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